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며느리를 오해와 편견으로 비교했던 해숙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해숙이 며느리들과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숙은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69살이 되어도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며 익힌 습관이었다. 이불을 개며 창밖을 보니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이고, 허리야. 일어서면서 허리를 짚었다. 요즘 들어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했다. 의사는 디스크 초기라고 했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그냥 파스만 붙이고 있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고 해숙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니 낯선 노파가 서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떡볶이를 볶았던가. 얼마나 많은 설거지를 했던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엔 검버섯이 피어올랐다. 남편 철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다. 45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버린 그 사람.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던 날이 어제 같은데 세월은 어느새 해숙을 70을 바라보는 노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도 버텼지 뭐. 해숙은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갔다. 남편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세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장남 도윤이는 대기업에, 차남 도연이는 공무원이, 막내딸 수진이는 간호사가 되었다. 엄마는 대단해. 아이들이 어릴 적엔 그렇게 말해주었다. 분식집에서 숙제하던 아이들, 김밥 한 줄을 나눠 먹던 아이들. 그때는 가난했어도 행복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명절에나 얼굴 보기 힘들어졌고 전화도 뜸해졌다. 특히 장남 도윤과 며느리 박소연은 해숙이 혼자 사는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어려워했다. 바쁘니까 그러겠지. 해숙은 늘 그렇게 이해하려 애썼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손자 둘 키우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자신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작년에 분식집 문을 닫았다. 30년을 버텨온 가게였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루 종일 서 있기가 힘들었고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는 것도 버거웠다. 무엇보다 학생 수가 줄어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제 쉬엄쉬엄 살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막상 가게 문을 닫고 나니 허전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꾸만 옛 생각이 났다. 남편 생각, 아이들 어릴 적 생각, 그리고 왜 자신이 이렇게 외로운지에 대한 생각.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해숙은 달력을 보았다. 오늘은 며느리 소연의 생일이었다. 며칠 전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소연이 생일이라고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오실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며느리 생일인데. 해숙은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자신의 생일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며느리 생일은 꼬박꼬박 챙기는 아들이 야속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색할 순 없었다. 그래도 가족이 최고지 뭐. 해숙은 옷장을 열었다. 며느리한테 줄 선물을 골라야 했다. 지난달에 시장에서 산 가방이 있었다. 합성 가죽으로 만든 갈색 가방이었는데 2만 원에 샀다. 자신이 쓰려고 산 건 아니었고 혹시 누구 줄 일 있으면 주려고 사둔 거였다. 이걸 좋아할라나?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해숙은 한숨을 쉬었다.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을 사주고 싶었지만 연금으로 살아가는 자신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다. 분식집을 하며 모은 돈은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다 나갔고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 저녁 무렵 해숙은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가방을 예쁘게 포장해서 들고 과일도 한 봉지 샀다. 현관문을 열자 손자들이 뛰어나왔다. 할머니, 어머, 우리 강민이, 강윤이. 많이 컸네. 해숙은 손자들을 꼭 안았다. 이럴 때만큼은 외로움이 사라졌다. 거실에선 며느리 소연이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새로 한 것 같았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생일 축하한다. 이거 받아라. 해숙은 가방을 건넸다. 소연은 포장을 뜯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어머님,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니다. 며느리 생일인데 뭐라도 줘야지. 소연은 가방을 대충 옆에 놓았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도왔다. 저녁 식사 후 케이크를 자르고 다들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해숙은 그 웃음 속에 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손자들도 곧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과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나 그만 가봐야겠다.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죠. 소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해숙은 그걸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해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자신은 그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자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도 없는 집,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집. 해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집 잘 들어가셨어요? 응, 들어왔다. 소연이가 선물 잘 받았대요. 감사하대요. 그래, 다행이다. 전화를 끊고 해숙은 허공을 바라봤다. 감사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자신이 준 선물이 정말 기쁨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부담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 그냥 짐이 되어버린 존재는 아닐까? 새벽 2시 해숙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남편이 남긴 몇 안 되는 물건들이 있었다. 시계, 안경,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치니 남편의 손글씨가 보였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해수가, 내가 먼저 가면 이 주소로 가봐.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될 거야. 마이너스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연리 247. 해숙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수첩. 남편은 자신이 떠나기 전에 무언가를 준비해 두었던 것일까? 창밖엔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해숙은 수첩을 꼭 쥐고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겠다고. 며느리 소연의 생일로부터 사흘이 지난 날 해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 혼자 사는 집이라 살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다. 시장 구경이라도 해야 사람 사는 것 같았다. 해숙 씨, 오랜만이네. 생선가게 주인 김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분식집을 하던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다. 그러게, 요즘 밖에 잘 안 나오네.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해숙은 억지로 웃으며 고등어 2마리를 샀다. 김씨 아주머니는 덤으로 조기 1마리를 더 넣어줬다. 요즘 잘 안 팔려. 그냥 가져가. 옛날 생각해서 고마워.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걷는데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모퉁이를 돌자 며느리 소연이 친정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었다. 소연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 이 가방 진짜 예쁘다. 얼마 줬어?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80만 원이요. 어머니 환갑 선물이에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우리 딸이 최고야. 해숙은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연이 친정 어머니에게 들고 있는 것은 명품 가방이었다. 가죽이 반들반들 빛나고 금빛 로고가 선명했다. 자신이 며칠 전 준 2만 원짜리 가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해숙은 재빨리 옆가게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보이지 말아야 했다. 이 모습을 들키면 안 됐다. 저기 좋은 식당 있다던데 거기 가서 밥 먹을까? 그래요, 어머니. 오늘 제가 다 살게요. 2사람은 웃으며 지나갔다. 해숙은 벽에 기대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80만 원. 그 돈이면 자신은 3달을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다. 연금으로 받는 월 30만 원의 2배가 넘는 액수였다. 해숙은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다. 냉장고에 생선을 넣다가 문득 며느리가 자신의 가방을 봤던 그 표정이 떠올랐다. 어머님,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그때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 필요 없다는 뜻이었구나. 싸구려는 받기 싫다는 뜻이었구나. 해숙은 소파에 앉아 자신이 준 가방과 똑같은 것을 꺼냈다. 시장에서 함께 샀던 2만 원짜리 갈색 가방. 손으로 쓰다듬어 보니 가죽이 딱딱하고 냄새도 났다. 솔기 부분도 대충 처리되어 있었다. 나도 알았어. 이게 좋은 물건이 아니란 걸.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비싼 선물을 할 형편이 안 됐다. 그래도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는데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았다. 저녁 무렵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뭐 하세요? 집에 있지 뭐.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이따 먹으려고. 엄마, 혹시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병원 가실 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바빴다.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전화하는 것 같았다. 없어, 괜찮아. 그럼 다행이고요.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바쁘니까 끊어. 전화가 끊겼다. 해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통화 시간은 1분도 안 됐다. 밤이 깊어지고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 생각이 났다. 소연이 친정 어머니에게 웃으며 80만 원짜리 가방을 건네던 모습, 그 환한 미소, 그리고 자신에게 2만 원짜리 가방을 받을 때의 어색한 표정. 나는 80만 원짜리 사랑을 받고 나는 2만 원짜리 사랑밖에 못 주는구나. 해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결심했다. 분식집을 닫은 이후로 매일 무기력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자. 해숙은 남편이 남긴 수첩을 다시 꺼냈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연리 247. 그 주소가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가봐야 했다.
이대로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늙어갈 수는 없었다. 오후에 해숙은 근처 부동산에 들렀다. 사장님, 이 집 전세 놓을 수 있어요? 할머니 집이요? 당연하죠. 이 동네 괜찮은데요. 보증금 얼마 받으실 거예요? 그냥 적당히요. 제가 잠깐 시골에 좀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럼 한 달 안에 세입자 구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 해숙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가지, 이불, 그릇 몇 개. 많지 않았다. 평생 모은 것이라곤 이것뿐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다. 분식집 하며 모은 돈은 다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나갔지만 그래도 비상금으로 7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이건 우리 둘이 늙어서 쓰자고 말했던 돈이었다. 여보, 이제 내가 이 돈 좀 써도 되겠지? 해숙은 통장을 꼭 쥐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당연하지. 당신 인생이야. 다음 날 해숙은 아들에게 전화했다. 도윤아, 엄마가 잠깐 시골에 좀 내려가 있을 거야. 예. 갑자기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양원 같은 데 가시려는 거예요? 해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들은 자신이 시골에 간다는 말을 요양원으로 이해했다. 아니야, 요양원 아니야. 그냥 잠깐 다녀올게. 그럼 어디 가시는데요? 연락은 되죠? 연락되지 뭐. 핸드폰 가지고 가는데. 전화를 끊고 해숙은 가방을 쌌다. 그 2만 원짜리 싸구려 가방에 옷가지와 통장을 넣었다. 그리고 남편의 수첩을 가장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그 주소로 가볼게.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도 용기를 내봐야겠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해숙은 우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30년을 살았던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해숙은 싸구려 가방을 꼭 끌어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비에 젖어도 괜찮았다. 오히려 비가 자신의 눈물을 숨겨주는 것 같아 고마웠다. 충남으로 가는 시외버스 표를 끊으며 해숙은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싸구려 취급받지 않아도 되는 존엄. 버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다. 해숙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남편이 남긴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당신은 나한테 뭘 남겨둔 거야? 버스가 출발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해숙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시외버스가 충남 서천군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다. 해숙은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다. 조용하고 한적했다. 터미널 앞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먹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한산면 지연리요. 거기 어떻게 가요? 아이고, 거기는 여기서 한참 들어가야 해요. 마을버스 타셔야 하는데 지금은 끊겼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첫 차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네요. 저기 모텔 있어요. 깨끗해요. 해숙은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낯선 곳에서의 첫밤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 며느리의 눈치도 아들의 형식적인 전화도 없는 곳. 다음 날 아침 7시 해숙은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어제와 달랐다. 뭔가 기대되는 것 같았다. 마을버스는 낡았지만 정겨웠다.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타고 계셨다. 어디 가시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지연리요. 아이고, 거기 사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요. 거기 요즘 공장 들어온다고 난리예요. 땅값이 막 올랐다오. 해숙은 귀가 번쩍 뜨였다. 공장? 땅값? 남편이 남긴 주소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마을에 도착하자 해숙은 수첩에 적힌 주소를 보며 걸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10분쯤 걸어가니 낡은 한옥 한 채가 나타났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여기가 맞나? 해숙은 대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옆집으로 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저기요, 혹시 이 집 주인 아세요? 옆집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다 고개를 들었다. 거기 15년 전부터 비어 있었어요. 서울 사람이 샀다던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서울 사람이요? 그렇다던데. 근데 할매는 누구시우? 제 남편이 이 집 주소를 남겼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혹시 강철호 씨 부인이시우? 해숙은 깜짝 놀랐다. 네, 어떻게 아세요? 15년 전에 그분이 여기 오셨어요. 이 집하고 뒤에 밭을 사셨지.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시고 부인분 이름도 얘기하셨어요. 윤혜숙 씨라고.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곳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 밭이 어디 있어요? 저기 뒤에 있어요. 따라오시오. 할아버지를 따라 뒷길로 가니 넓은 밭이 펼쳐졌다. 500평은 좋게 되어 보였다. 이게 다예요? 그렇지라. 근데 할매, 운이 좋으시오. 요즘 여기 전자부품 공장 들어온다고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평당 100만 원은 받을 거오. 해숙은 계산을 해봤다. 500평이면 5억이 넘는 금액이었다. 5억이요? 그렇지라. 작년만 해도 평당 20만 원도 안 했는데. 할매, 대박 났네. 해숙은 밭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걸 남겨뒀구나. 그날 저녁 해숙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은 땅 문서를 확인해 줬다. 맞습니다. 강철호 명의로 되어 있네요. 상속 절차 밟으시면 할머니 땅이 됩니다. 그럼 팔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할머니 급하시면 제가 중개인 소개해 드릴까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모텔로 돌아온 해숙은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었다. 아들이었다. 전화를 걸자 아들이 다급하게 받았다. 엄마, 어디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집에도 안 계시고. 미안하다. 핸드폰을 꺼뒀었어.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저희 걱정되게 왜 이러세요?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충남 서천에 있어. 서천요? 거기는 왜요?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더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땅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오늘 알았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땅을 사뒀더라고. 얼마나 되는데요? 해숙은 아들의 목소리 톤이 달라진 걸 느꼈다. 걱정에서 관심으로. 500평 정도. 요즘 공장 들어온다고 땅값이 올랐대. 그게 지금 얼마나 하는데요?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갑자기 말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그거 혼자 처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사기꾼들 조심하셔야 해요. 아니야, 안 와도 돼. 엄마, 큰일인데 어떻게 안 가요? 제가 회사에 반차 내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해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들은 자신이 걱정돼서 오는 게 아니었다. 땅이 걱정돼서 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들 도윤이 차를 몰고 내려왔다. 며느리 소연도 함께였다. 어머님, 소연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얼굴로 해숙을 안았다. 혼자 고생하셨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해숙은 그저 웃기만 했다.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땅이 어디 있어요? 가봐야죠. 아들은 서둘렀다. 해숙은 그들을 데리고 밭으로 갔다. 와, 이게 다예요? 어머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소연이 흥분해서 말했다. 여기 공장 들어온다며요? 그럼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전문가한테 감정 받아봐야 해요. 제가 아는 부동산 전문가 있는데 연락해 볼게요. 해숙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 자신을 외면하던 사람들이었다. 요양원 이야기까지 꺼내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눈빛이 달랐다. 도윤아, 네 엄마. 너 며칠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예,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알아봐야 한다고 했잖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건 이제야 엄마가 쓸모 있어 보이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온 거예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는 땅이 걱정돼서 온 거지. 엄마, 돌아가라. 나 혼자 할 수 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소연이 달래듯 말했지만 해숙은 단호했다. 너희 도움은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해숙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돌아섰다. 뒤에서 아들이 뭐라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모텔로 돌아온 해숙은 싸구려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수첩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니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다. 해숙아, 이 땅은 팔지 마. 내가 직접 뭔가 해봐. 넌 할 수 있어. 해숙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남편은 자신에게 돈이 아니라 기회를 남겨준 것이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었다. 여보, 알았어. 나 혼자 해볼게.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볼게. 창밖으로 해가 저물었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속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를 돌려보낸 후 해숙은 며칠간 마을을 돌아다녔다. 남편이 남긴 한옥집을 청소하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서울에서는 누구 하나 먼저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달랐다. 할매, 밥은 먹었소? 할매, 우리 집에서 김장 담글 건디 같이 하실래요? 마을 할머니들이 먼저 다가왔다. 해숙은 그들과 함께 밭일도 거들고 된장도 담그고 이야기도 나눴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소속감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은 한옥집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남편의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해숙아, 나 철호야. 오늘 이 땅을 샀어. 우리 둘이 늙으면 여기 와서 살자고. 서울 빌딩 숲에서 평생 고생만 하지 말고 여기서 하늘 보며 살자. 아직은 비밀이야. 놀래켜주고 싶어서. 해숙의 손이 떨렸다. 남편은 자신과 함께 노년을 보낼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편지. 해숙아, 오늘 여기 와서 집 계약했어. 작은 한옥인디 마당에 꽃나무도 심고 텃밭도 만들 거야. 당신이 좋아하는 코스모스 씨앗도 샀어. 내년 봄에 같이 심자. 세 번째 편지. 해숙아, 아직 당신한테 말 못했어. 좀 더 준비하고 싶어? 여기 와서 우리 둘이 작은 공방이라도 하나 차리면 어떨까? 당신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데. 당신이 만든 헝겊 주머니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했어. 해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마지막 편지는 달랐다. 글씨가 떨려 있었다. 혜수가 요즘 머리가 자꾸 아파.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디 당신 걱정할까봐 말 못하겠어.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편지들을 꼭 읽어줘. 그리고 이 땅을 팔지 마. 여기서 당신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나는 못 지켜줬지만 이 땅이라도 당신 곁에 남기고 싶어. 사랑해, 혜숙아. 혜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다. 남편은 자신이 떠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한 길을 준비해 둔 것이다. 여보, 미안해. 당신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 다음 날 아침 혜숙은 결심했다. 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남편의 마지막 소원대로 여기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 저 이 땅 안 팔 거예요. 예, 할매, 지금 5억이 넘는 돈인디요.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라오. 알아요. 그래도 안 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시작해 보려고요. 이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뭘 하실 건디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공방하라고 했거든요. 손재주 있는 것 만들어서 팔아보려고요. 공방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골 와서 그런 거 하던디 할매가 할 수 있겠소? 해봐야 알죠, 뭐. 해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장님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다. 그럼 마을회관에서 할매들 모아볼까요? 여기 손재주 좋은 할매들 많아요. 바느질, 자수, 뜨개질 다 잘해요. 정말요? 그렇지라. 그분들도 할 일 없어서 심심해 하시던 참이요. 같이 해보시오.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 할머니 7분이 모였다. 다들 70대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할매들, 이분이 윤혜숙 할매예요. 서울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 분식집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해요. 무슨 일을 하실라오? 가방이요. 천으로 만든 가방. 할머니들이 웅성거렸다. 가방? 그게 팔리겠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들 손재주가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한 할머니가 나섰다. 박영숙 72세이었다. 나는 평생 바느질했어요. 우리 자식들 옷도 다 손으로 지어 입혔지. 요즘은 할 게 없어서 심심했는디 재미있겠네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다. 나도 해볼라오. 나도 해보고 싶어요. 해숙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실패해도 좋아요.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예요. 근디 재료는 어디서 구하오? 제가 서울 가서 사올게요. 천, 가죽, 실 다 사올게요. 해숙은 그 주말에 서울로 올라갔다. 동대문 시장에서 천과 가죽을 샀다. 바느질 도구도 샀다. 재봉틀도 2대 샀다. 700만 원 중 200만 원을 썼다. 집에 들렀다. 전세 계약이 끝나서 곧 비워야 했다.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택배로 보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정말 그 땅 안 파실 거예요? 안 팔아. 엄마, 5억이에요. 5억? 그 돈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나는 지금도 편해. 엄마는 왜 그러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는데. 도윤아, 너 엄마 생일이 언젠지 알아? 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대답 못 하잖아. 너는 엄마한테 관심 없어. 그냥 엄마 돈에만 관심 있지.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살 거야. 건강하게 지내라. 해숙은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단호해야 했다.
충남으로 돌아온 해숙은 할머니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가방 모양도 제각각이고 실밥도 삐뚤빼뚤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못생겼어요. 박영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다시 해봐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할머니들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가방도 점점 예쁘게 만들어졌다. 할매, 이거 어디다 팔 거오? 인터넷이요. 인터넷? 할매가 그걸 어떻게 하오? 배우면 되죠, 뭐. 해숙은 마을 청년에게 부탁해서 인터넷 판매를 배웠다. 쇼핑몰도 만들고 사진도 찍었다. 첫 제품을 올렸다. 제목은 70 할머니들이 손바느질로 만든 천연 가방이었다. 일주일 후 첫 주문이 들어왔다. 할매들, 팔렸어요. 주문 들어왔어요. 할머니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진짜오? 누가 샀소? 서울 사는 30대 여자분이요. 해숙은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다. 여보, 우리 해냈어. 당신 말대로 하니까 되네. 고마워, 여보.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다. 해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빛나는 것 같았다. 첫 주문 이후로 가방은 하나씩 팔리기 시작했다. 한 달에 5개, 그 다음 달엔 10개. 할머니들은 매일 마을회관에 모여 바느질을 했다. 할매, 요즘 살만 나오. 박영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오고 싶어서 설레요.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텔레비전이나 보며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생겼다. 손끝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기쁨이 있었다. 근디 할매,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소? 이름요? 가게 이름 말이오.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하지. 해숙은 잠시 생각했다. 실버 핸즈. 어때요? 실버 핸즈? 은빛 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의 은발과 손재주를 담은 이름이죠. 좋네. 실버 핸즈.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부터 공방 이름은 실버 핸즈가 되었다. 석 달이 지나자 주문이 밀려들었다. 한 달에 50개씩 팔렸다. 가방 하나에 8만 원. 재료비 2만 원을 빼면 순이익은 6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었다. 할매들, 이거 나눠야죠. 각자 일한 만큼 나눠요. 해숙은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했다. 할머니 한 명당 40만 원씩 돌아갔다. 아이고 할매,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당연하죠. 할머니들이 만든 거잖아요. 할머니들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을 받았다. 평생 집안일만 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손자한테 용돈 줄 수 있겠네. 나는 새 안경 살라오. 할머니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주문은 늘어나는데 사람 손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다. 할매, 이러다간 못 만들겠어요. 주문이 너무 많아요. 해숙은 고민했다. 공장처럼 대량 생산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 손맛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천천히 가요. 못 만들면 대기하라고 하고요. 대신 정성껏 만들어요. 그래도 되겠소? 돼요. 우리는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드는 게 목표예요. 해숙은 쇼핑몰에 공지를 올렸다. 실버 핸즈의 가방은 7분의 할머니가 손바느질로 만듭니다. 한 달에 50개만 제작하며 주문 후 45일이 소요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고객들은 기다렸다. 오히려 댓글이 달렸다. 정성이 느껴져요. 기다릴게요. 할머니들 건강하세요. 천천히 만드세요. 이런 가방을 사는 게 자랑스러워요.
6개월이 지나자 실버 핸즈는 입소문이 났다.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다. 시골 할머니들의 감동 창업. 70 할머니가 만드는 명품 가방. 기자들이 마을로 찾아왔다. 할머니들은 카메라 앞에서 수줍어했다. 할머니,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냥 재미로요. 심심해서요. 박영숙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아요. 이게 제일 행복해요. 누가 우리한테 일자리를 주겠어요? 우리가 만들었지. 해숙이 당당하게 말했다.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폭주했다. 하루에 100통이 넘는 문의가 왔다. 할매, 큰일 났어요. 주문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우리 속도대로 하면 돼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하면 되고요. 해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할머니들의 건강과 행복이었다. 1년이 지나자 실버 핸즈는 안정됐다. 매달 50개씩 만들고 6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할머니 한 명당 60만 원씩, 해숙은 나머지로 재료비와 운영비를 댔다. 어느 날 해숙은 특별한 가방을 만들기로 했다. 자신의 첫 작품이었다. 천연 가죽의 손바느질로 정성껏 만들었다. 안감은 남편이 좋아하던 파란색 면으로 댔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 손수 자수를 놓았다. 나를 잊지 않기 위한 약속. 완성된 가방을 보니 눈물이 났다. 이 가방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도. 할매, 그거 팔 거오? 아니요. 이건 안 팔아요. 제가 쓸 거예요. 해숙은 그 가방을 들고 거울을 봤다. 1년 전에 자신과는 달랐다. 얼굴엔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며느리가 줬던 싸구려 가방은 공방 한쪽 벽에 걸어뒀다. 액자 속에 넣어서. 할매, 저건 왜 걸어뒀소? 기억하려고요.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할머니들은 그 가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시작이 있고 과거가 있다는 걸 이해했다. 할매, 우리도 하나씩 만들까요? 우리 이야기가 담긴 가방. 좋아요. 만들어봐요. 할머니들은 각자의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떤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을 추억하며, 어떤 할머니는 떠나간 자식을 그리며, 어떤 할머니는 다시 찾은 삶의 기쁨을 담았다. 7개의 가방이 완성됐다. 공방 벽에 나란히 걸었다. 예쁘네요. 우리 인생이 담긴 가방들이네요. 저녁 무렵 해숙은 혼자 공방에 남았다. 자신이 만든 가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당신이 바라던 대로 살고 있어. 창밖으로 석양이 졌다. 마을에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다. 어디선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해숙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마을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야. 나는 실버 핸즈를 만든 윤혜숙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슈퍼에 들렀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할매, 장사 잘 되제? 덕분에요. 그 가방 예쁘네. 할매가 만든 거제? 네. 얼마예요? 해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안 팔아요. 이건 제 인생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네. 돈으로는 못 살겠네. 맞아요. 이 가방만큼은요. 집에 도착해 해숙은 가방을 방 한가운데 놓았다. 작은 스탠드 불을 켜니 가방이 은은하게 빛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차남 도연이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아들이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지. 형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사업하신다며요? 사업까진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엄마 대단하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고맙다, 도연아. 전화를 끊고 해숙은 가방을 안고 누웠다. 평생 안아본 적 없는 자신을 이제는 스스로 안아줄 수 있었다. 나는 소중해. 나는 가치 있어. 나는 빛나. 그날 밤 해숙은 편안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다. 실버 핸즈가 언론에 소개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공방 앞에 낯선 차가 섰다. 검은색 SUV였다. 차에서 아들 도윤과 며느리 소연이 내렸다. 어머님,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해숙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다. 왜 왔니?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죠. 너무 오래 못 뵈었잖아요. 소연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예전에 친정 어머니에게 줬던 그 가방과 비슷한 것 같았다. 들어와라. 해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공방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봤다. 와, 여기가 그 유명한 실버 핸즈예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소연이 신기한 듯 말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가방 만들지. 박영숙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할머니들도 손님을 쳐다봤다. 해숙의 아들네라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어머니, 사업 정말 잘 되시네요. 자랑스러워요. 도윤이 말했다. 해숙은 차를 내오며 물었다. 무슨 일로 왔니?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저희가 투자를 좀 하면 어떨까 해서요. 투자? 네.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자금도 넣고 사업 확장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해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투자할 건데?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영 컨설팅 경험이 있으니까. 됐다.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예. 투자 안 받는다. 어머니, 왜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해숙은 차를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도윤아, 엄마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니? 그건 아니지만 너희는 엄마가 힘들 때는 안 왔어. 요양원 얘기하고 짐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은 와. 왜? 엄마가 돈이 되니까.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소연이 끼어들었다. 해숙은 며느리를 보며 말했다. 소연아, 내가 나한테 준 가방 기억하니? 예. 가방이요? 내 생일 때 내가 준 가방 말이야. 2만 원짜리.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어머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야. 너는 감사하지 않았어. 내 표정에 다 나타났지. 싸구려라고 생각했잖아. 어머님, 나도 알았어. 그게 좋은 물건이 아니란 걸. 하지만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였어. 그런데 너는 그걸 받으면서도 내 친정 엄마한테는 80만 원짜리 명품을 샀지. 소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도윤이 말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소연이는 오해 아니야. 나는 다 봤어. 시장에서. 해숙은 일어서서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 있는 싸구려 가방이었다. 저게 뭔지 아니? 내 와이프가 준 가방이야. 아니지, 정확히는 내가 내 와이프한테 줬던 가방. 어머니, 왜 그걸 거기다? 기억하려고. 내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공방 안이 조용해졌다. 할머니들도 바느질을 멈추고 들었다. 하지만 말이야, 이제는 달라. 나는 이제 그 가방 주인이 아니야. 해숙은 자신이 만든 가방을 들어보였다. 이게 진짜 내 가방이야. 이 안에는 내 인생이 들어있어.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어.
어머니, 도윤아, 엄마는 내 투자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이대로 좋아. 천천히 우리 속도로 가는 게 좋아. 하지만 확장하시면 더 많이 버실 수 있어요. 더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엄마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존중이야.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평생 너희 뒷바라지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너희 공부시켰어. 근데 너희는 엄마가 늙으니까 짐이라고 생각했지. 쓸모없다고 생각했어. 엄마,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있었어. 내 눈빛에서 봤어. 소연이 표정에서 봤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소연도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엄마가 돈을 버니까 다시 찾아왔지. 투자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엄마는 알아.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저희는 해숙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그냥 돌아가라. 엄마,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혼자가 아니지. 해숙은 주위의 할머니들을 둘러봤다. 여기 내 가족이 있어. 진짜 가족. 박영숙 할머니가 일어나 해숙의 손을 잡았다.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다가왔다. 우리가 있지라. 할매는 혼자가 아니오. 도윤과 소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소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받아주세요. 용돈이에요. 해숙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다. 필요 없어. 엄마는 이제 내 용돈 안 받아도 돼. 어머님, 그리고 소연아, 한 가지만 말해줄게.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재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가방값으로 시어머니를 평가하지 마.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면 됐어. 이제 그만 가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공방을 나섰다. 차에 타기 전 소연이 뒤를 돌아봤다. 공방 창문 너머로 해숙이 보였다.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차 안에서 소연이 울었다. 여보, 저 정말 나쁜 며느리였나 봐요. 어머님이 저렇게 외로웠을 줄 몰랐어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도윤도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우리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엄마가 우릴 용서하실지. 차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다. 뒤쪽으로 공방이 작아졌다. 공방 안에서 해숙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잘 가라. 그리고 언젠가는 진심으로 돌아오렴. 박영숙 할머니가 물었다. 할매, 괜찮어?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해숙은 자신이 만든 가방을 쓰다듬었다. 그 가방 안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담겼다. 스스로를 지켜낸 이야기. 우리 일이나 계속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일하자오. 할머니들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저녁 햇살이 공방 안을 따뜻하게 비쳤다. 바늘에 실을 꿰는 소리,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공방을 채웠다. 해숙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그날 밤 해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 아들이 왔다.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거절했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의 빛이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해숙은 평소처럼 공방에서 할머니들과 가방을 만들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할매, 괜찮어? 박영숙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아들 생각나오?
해숙은 잠시 말없이 바늘을 움직이다 대답했다. 생각은 나지.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먼저야. 그날 저녁 서울에서는 소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 도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식탁에 앉았지만 소연은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시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다. 여보, 나 어머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도 될까? 엄마가 받으실까? 모르겠어. 그래도 해봐야지. 소연은 핸드폰을 들었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네. 그럼 그 말이라도 해. 다음 날 소연은 회사를 조퇴했다. 동대문 시장으로 갔다. 천을 파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예쁜 원단을 골랐다. 그리고 바느질 도구도 샀다. 집으로 돌아와 소연은 식탁에 원단을 펼쳤다. 인터넷으로 파우치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영상을 보며 따라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실밥이 삐뚤어지고 천이 구겨졌다.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서 피가 났다. 아야. 소연은 손가락을 빨며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평생 이런 일을 했구나. 기름 튀는 주방에서 찬물에 손 담그며 설거지하며 그 손으로 자식들을 키웠구나. 눈물이 났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왜 그랬을까? 어머님은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소연은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시던 모습, 손자들한테 용돈 쥐어주시던 모습, 자신이 아플 때 죽을 끓여주시던 모습. 나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 소연은 밤새 파우치를 만들었다. 10번을 뜯고 다시 바느질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드디어 파우치가 완성됐다.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담겼다. 소연은 그 파우치 안에 편지를 넣었다. 어머님께 저는 정말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이 파우치를 만들며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 소연 올림. 주말이 되자 소연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어머님 찾아뵈러 가요. 엄마가 보시려고 하실까? 그래도 가야지. 이대로는 안 돼.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충남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소연은 만든 파우치를 무릎에 올려놓고 계속 쓰다듬었다. 여보, 내가 어머님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를 짐으로 생각했어. 우리 왜 그랬을까? 바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무심했던 거지. 두 사람은 침묵했다. 창밖으로 농촌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마을에 도착해 공방 앞에 섰다. 안에서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누구? 문이 열리고 박영숙 할머니가 나왔다. 저, 어머님 계세요? 박영숙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더니 안으로 돌아가 해숙을 불렀다. 해숙이 나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또 왜 왔니? 어머님. 소연은 할 말을 잃었다. 눈물만 흘렀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들었어. 이번엔 진심이에요. 소연은 파우치를 꺼냈다. 손가락에는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어 봤어요. 해숙은 파우치를 받아들었다. 실밥이 고르지 않고 모양도 삐뚤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이걸 내가 만들었니? 네. 어머님이 평생 하신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었어요.
밤새 만들었는데도 이것밖에 못 만들었어요. 소연의 손가락을 보니 바늘에 찔린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어머님은 이런 손으로 평생 일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소연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님의 손길이 부러웠어요. 어머님의 인내가 부러웠어요. 저는 어머님을 존경해요. 해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딸처럼 키운 며느리였다. 미웠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소연아,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윤도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평생 저희 위에 사신 거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해숙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지난번과는 달랐다.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마. 엄마, 사람은 실수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너희가 깨달았으면 됐어. 해숙은 파우치를 가슴에 안았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내가 처음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잖아. 어머님, 안으로 들어와. 차라도 마시자. 공방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 할머니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할매, 가족끼리 얘기하시오. 우리는 잠깐 나갔다 올게. 할머니들이 자리를 비켜줬다. 공방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알아. 내 손만 봐도 알아. 해숙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밴드가 붙은 손가락을 쓰다듬었다. 아프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바보야. 처음부터 잘할 순 없어. 천천히 배우면 돼. 어머님, 소연아, 나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도윤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투자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래, 가끔 와. 손자들도 데리고 와. 네, 엄마. 해숙은 파우치를 다시 들여다봤다. 안에 편지가 있었다. 편지를 읽으며 해숙은 미소 지었다. 이 파우치 내 보물이야. 공방 벽에 걸어둘게. 정말요? 그럼 내 마음이 담겨 있잖아.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마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 여기 음식 맛있네요. 그치? 마을 할매가 하는 집이야. 다 손맛이 있어. 어머니, 손자들한테도 이런 음식 해주세요. 할머니 손맛을 알아야죠. 그래, 다음에 해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연이 말했다. 여보, 다행이다. 응. 어머님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진심을 보여서 그래. 앞으로 잘해야 해. 정말 잘해야 해. 그래, 이번엔 진짜로. 공방에 돌아온 해숙은 파우치를 벽에 걸었다. 싸구려 가방 옆에 두 개의 가방이 나란히 걸렸다. 과거와 현재네. 박영숙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요.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해숙은 두 가방을 바라보며 웃었다. 모든 게 용서됐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실버 핸즈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주문은 계속 밀려들었지만 해숙은 여전히 천천히 갔다. 한 달에 50개. 그 이상은 만들지 않았다. 할매,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또 왔어요. 마을 청년이 이메일을 보여줬다. 고맙지만 거절할게. 우리는 백화점 가면 안 돼. 우리 가방은 여기서 만들어야 의미가 있어. 그래도 엄청난 기회인데요. 기회보다 중요한 게 정체성이야. 우리는 시골 할머니들의 공방이야. 그게 우리의 힘이지. 어느 토요일 오후 공방 문이 열렸다.
아들 가족이었다. 손자 강민이와 강윤이가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해숙은 손자들을 꼭 안았다. 며느리 소연은 큰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김치 담가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백김치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담갔니? 새벽부터요. 어머님한테 배운 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해숙은 바구니를 받으며 웃었다. 그때 내가 배우긴 배웠구나. 네, 이제야 어머님 가르침이 소중한 줄 알았어요. 공방 안으로 들어온 손자들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다. 할머니, 여기서 가방 만들어요? 그래, 할머니가 여기서 일해. 우와, 멋있다. 강민이가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나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래? 해숙은 손자에게 천조각과 바늘을 주었다. 박영숙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할머니들도 모여들었다. 할매들, 우리 손주예요. 어머, 잘생겼네. 할아버지 닮았구만.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줬다. 아이들은 서툴렀지만 재미있어 했다. 할머니, 이거 어려워요. 그렇지? 할머니도 처음엔 어려웠어. 근데 계속하면 잘하게 돼. 강윤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왜 여기 사세요? 서울이 더 좋잖아요. 해숙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할머니는 여기가 더 좋아. 여기서 할머니는 빛나거든. 빛나요? 그래. 사람은 누군가 필요로 할 때 빛나. 할머니는 여기서 할매들이랑 일하면서 빛나. 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할머니 필요해요. 알아, 고마워. 할머니도 너희가 필요해.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공방으로 모였다. 마을 잔치가 있는 날이었다. 할매, 오늘은 우리가 준비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가져왔다. 전, 찌개, 나물, 고기. 풍성한 상이 차려졌다. 이게 다 뭐예요? 할매가 실버 핸즈 시작한 지 1년 되는 날이잖아요. 축하해야죠.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해숙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장님이 나섰다. 윤혜숙 할매, 이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요. 할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셔서요. 할매는 우리 가족이요. 이제 마을 사람이라오. 박영숙 할머니가 일어나 말했다. 나는 72살까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숙 할매가 나한테 다시 삶의 의미를 줬어요. 고마워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씩 말했다. 나도 그래요. 매일 기다려지는 아침이 생겼어요. 손주들이 내가 만든 가방 맨다고 자랑해요. 난생 처음 자랑스러워요. 해숙은 할머니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들 도윤이 일어나 말했다. 엄마, 존경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난 그냥 하고 싶은 일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 마을 전체에 희망을 주셨어요. 소연이 덧붙였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배우러 올게요. 바느질도 요리도 그리고 인생도요. 그래, 언제든 와.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니까. 잔치가 끝나고 해숙은 공방에 혼자 남았다. 촛불을 켜고 벽에 걸린 가방들을 바라봤다. 첫 번째 가방, 며느리가 줬던 싸구려 가방. 시작의 표시. 두 번째 가방, 며느리가 만든 파우치. 용서의 표시. 세 번째 가방, 자신이 만든 첫 작품. 재탄생의 표시. 그리고 벽면 가득한 할머니들의 가방들. 희망의 표시들. 해숙은 자신이 만든 가방을 들고 문구를 다시 읽었다.
나를 잊지 않기 위한 약속. 공방 문 앞에 새 팻말이 걸렸다. 아들이 선물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실버 핸즈 마이너스 사랑을 담는 가방이 가장 값지다. 해숙은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맞아. 사랑을 담는 가방이 가장 값지지.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손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할머니, 가방 잘 받았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은 처음이라고요. 감사합니다. 해숙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자신이 만든 가방이 누군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여보, 봤어? 우리 가방이 사랑을 나르고 있어.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다. 남편이 어디선가 웃고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할머니들에게 제안했다. 할매들, 우리 특별한 프로젝트 하나 할까요? 무슨 프로젝트요? 저소득층 할머니들한테 가방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받은 행복을 나눠야죠. 할머니들이 모두 찬성했다. 한 달 후 실버 핸즈 2호점이 이웃 마을에 열렸다. 새로운 할머니 5분이 모였다. 해숙과 박영숙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어 가르쳤다. 처음엔 다 어려워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도 했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실버 핸즈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3개월 후 3호점, 6개월 후 4호점. 각 지역의 할머니들이 모여 가방을 만들었다. 그들의 손에서 희망이 태어났다. 1년 후 해숙은 전국 실버 핸즈 모임을 열었다. 40명의 할머니가 모였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80대였다. 할매들, 우리 해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직 늙지 않았어요. 할머니들이 환호했다. 우리는 아직 꽃 피울 나이야.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해숙은 무대 위에서 할머니들을 바라봤다. 모두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해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가방 속에 담긴 진심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여보, 우리 꿈이 이뤄졌어. 고마워, 사랑해.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서울이 있었다. 한때는 그곳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윤혜숙, 69에 다시 태어난 사람. 실버 핸즈의 창립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주인. 해숙은 자신이 만든 가방을 가슴에 안았다. 그 가방 속에는 용기가, 사랑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사랑을 담는 가방이 가장 값지다. 그 문구처럼 해숙의 인생도 이제 진정한 가치를 찾았다.